김현정의 뉴스 쇼.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가 수없이 되뇌었던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되는 날이죠. 전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수많은 추모객들이 분향소와 추모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요? 그날의 충격과 안타까움뿐만 아니라 그 후에 밝혀진 온갖 부조리들, 그리고 정권의 민낯까지. 세월호 참사는 사실상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어제 세월호 추모 행사에서 문호승 특조위원이 이런 말을 남겼네요. 세월호가 침몰한 건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전 문제이자 내일 우리 아이들의 생명에 대한 문제다. 잊고 싶어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이유일 겁니다. 4월 16일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뭐부터 볼까요? 네, 김기식 논란에 대한 선관위 결론입니다. 청와대가 선관위의 판단을 맡긴 상태잖아요. 네,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선관위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는데 네. 그 답이 오늘 나올 것 같네요. 오늘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요. 청와대가 보낸 질의서를 논의합니다. 예. 대상은요. 국회의원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보좌 직원들 퇴직금을 주거나 기부한 행위, 또 피감기관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간 행위, 여기에 인턴과 보좌 직원이 동행한 행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광을 했다는 것 등 4가지인데 예. 그 위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선관위 측은 법령 해석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렇게 만약에 위법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은 김기식 원장은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김 원장은 물론 여야 정치권 모두가 오늘의 결론을 주목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김기식 원장 논란이 진행되는 중에 주말 사이에 새롭게 부각된 다른 포인트가 또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이죠. 예. 온라인에서 문재인 정부 비방 댓글을 쓰고 추천수를 조작한 이를 잡고 보니까 어이없게 민주당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고발을 해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잡고 보니 민주당원이었다. 그 네. 사람 이름이 드루킹이었다. 필명 이렇게 되는 거죠. 잡힌 몇 명 중에 드루킹이라는 별명을 지닌 그 김모 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드루킹 포함 3명입니다. 네. 경찰에 붙잡힌 뒤에 본인은 보수 진영에서 벌인 일처럼 가장해서 조작 프로그램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납득이 어렵습니다. 특히 그는 경남지사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경수 의원한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면서 뭐 일본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까지 예, 드러났거든요. 예. 이에 따라 야권은 특검까지 거론을 해가며 대여 공세의 수준을 높이고 있고요. 예.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 그리고 공범 여부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서요. 이 드루킹이 이끌었던 회원수 2,500명의 모임 경공모라고 하는데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이 모임에 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 회원이 사실상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지금은 뭐 분위기가 굉장히 두려운 상황인데도 용기를 내서 진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경공모 회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다음 포인트 짧게 보죠. 네, 시리아발 신냉전 기류의 확산인데요.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공격이 주말에 시작이 됐고요. 또 시리아 정부군 지지하는 국가들 반발 이어지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죠. 맞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공습을 퍼붓자 예.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 공습 규탄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뭐 미국 등의 반대로 부결되긴 했지만 중국과 볼리비아가 찬성을 했거든요. 네. 특히 중국은 외교부 명의로 서방 국가의 공습을 비판했고 이란 역시 시리아 공습은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예. 각국 이해관계에 따라서 미국, 러시아 양축으로 나뉘어져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양상이네요. 예. 사안이 오늘 굉장히 많아요. 잠시 후에 이재명 시장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고요. 경공모 회원 인터뷰가 있고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이 음성 파일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도 행간해서 다뤄보지요.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댓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청탁이 뜻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당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나도 지난해 이 사람으로부터 음해 공격을 받았는데 근거 없는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난주에 경기지사 예비후보 전해철 의원 인터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시장, 이재명 예비후보도 초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오늘 연결합니다. 사실 민주당에 지금 현안이 많아서 질문거리가 꽤 많은데요. 출마의 변부터 지금 현안까지 부지런히 만나보죠.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이재명 성남시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아유,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네. 아니, 전해철 후보가 저희 뉴스쇼에서 토론하자고 요청을 하셨는데 네. 아직 미정이신가요? 이게 뭐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야 언제나 하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좀 많이 드리죠. 뭐. 그러면 일단 저는 마이크 올려놓고 두 분 기다려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죠. 예. 예. 자, 첫 질문. 출마의 변입니다. 네. 왜 경기도의 이재명인가 묻는다면? 네, 양기대 또 전해철 후보 두 분 다 되게 훌륭한 분이시고요. 역량도 뛰어나고 도지사 하시면 다들 잘하실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지방행정도 나름 전문적인 영역이고요. 또 특히 이번 경기도 선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16년 만에 맞는 기회이기 때문에 꼭 이겨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민의 지지율도 높고 예. 또 성남시정에서 성과를 내서 도민들이 인정하는 제가 좀 더 선거에 승리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국에 가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고 국회에서 일당도 유지해서 정부를 지원해야 됩니다. 근데 일당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어서 각자 전문적 영역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좀 뒷받침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전해철 의원은 현직 의원이시니까 의원직을 유지하시면서 그 국회에서 활동을 하시고 저는 행정 전문가니까 행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렇게 듣는 게 맞죠. 도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근데 전해철 의원은 저희 뉴스쇼에서 그러셨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좌해왔고 같이 일했기 때문에 네. 청와대와 그러니까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도지사는 바로 내가 적임자다. 네. 예, 협력, 소통 이런 거 말씀하시던데. 지방정부는 그야말로 자치라고 하는 영역이고요. 또 실력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예. 저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하고 싸우면서도 예. 성남을 전국 제1도시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는 지금 지방자치를 강화하겠다, 분권화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무슨 도움을 개별적으로 인연을 이용해서 받겠다라는 것보다는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검증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더 경기도 발전이나 또 경기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예. 더 실질적으로 나을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지금 2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무래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면 경기도 일하는데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전해철 의원이 말씀하시는 장점이에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매우 공적인 분이시고요. 예. 사적 인연 때문에 할 일을 또 안 한다든지 안 할 일을 한다든지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뭐 정부와 척진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잘 협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출마의 변. 현안 질문을 좀 드리죠. 네. 우선 경기도의 뭐 여러 현안 중에 제가 하나를 골라봤는데 실은 오늘이 세월호 참사 4주기 네. 당일이기도 해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안산에 네. 정부 합동 분향소가 이제 오늘 지나면 철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추모공원을 설립할 예정인데 네. 자유한국당과 극히 일부라고는 합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있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경기지사 후보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과제 중에 최고의 과제이고 또 국민들에게도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월호 사건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이걸 질문을 던진 사건이어서 꼭 기록하고 진상규명하고 또 남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뭐 자유한국당이야 원래 좋은 일, 국민이 지지받는 일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곳이니까 뭐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권한을 활용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주민들이죠. 일부 주민들이라고 해도 그들이 싫어하거나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예.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대화하고
그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반대한다고 안 하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풀 의지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경기지사 예비 후보세요. 이재명 성남시장. 그런 계획들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경선을 넘어야 하는데 네. 지금 경선 현안 중에 큰 것이 이른바 해경군 김씨라고 불리는 계정 아이디가 HK 김? 이런 SNS 계정 논란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에 대한 폐륜적인 막말을 일삼았던 계정인데 지금 일각에서는 그 계정이 이 시장님 부인 김혜경 여사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을 주시죠. 일단은 뭐 제 아내나 저나 뭐 매년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참배도 가고 권양순 유사도 제가 찾아뵙고 합니다. 뭐 매년 하죠.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둘이서. 예. 아내는 대단히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말로 이게 오랫동안 분향소에서 며칠 밤샐 정도로 그야말로 노빠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노빠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럴 뿐이죠. 예. 그런데 뭐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비난했다는 것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를 해서 저한테 득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김홍국 씨도 HK 김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가수 김홍국 씨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장난이죠. 근데 그 이니셜 가지고 제 혹시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뭐 전해철 의원께서도 부인은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인은 아닐 텐데 아닐 거라고 믿지만 그럼 털고 가자 같이 그러니까. 조사하자 했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그걸 거절하셨다. 그런 건 아니죠. 분명히 이제 아니고요. 제 아내는 카카오 스토리 잠깐 하다 그만둔 외에 SNS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근데 뭐 또 어디 저기에서는 같이 잠자기 전에 두 분이 같이 SNS 하신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그거는 페이스북 얘기죠. 페이스북과 댓글 이런 것들 보는 걸 얘기하고요. 같이 보는 거다. 네네. 계정. 어쨌든 네거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일일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또 네거티브한 측면이 있어서 안 했는데 오늘 늦게나 저희가 정리 중입니다. 모든 팩트들을 다 정리해서 아닌 이유를 또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을 논리적으로 증거에 의해서 다 밝히려고 해요. 오늘 기자회견 하십니까? 하나하나 팩트에 대한.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이라서 잘 못돼서 객관적 증거들로 그런 주장이 말이 안 된다. 자료를 내십니까? 네, 자료를 내요. 자, 그럼 지금 말씀 종합해보면 그 HK 김 계정은 절대 내 부인의 것이 아니다라는 지금 100% 아니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게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럼 일각에서는 그 계정이 부인, 김혜경 씨 것이라면, 김혜경 여사 것이라면 사퇴를 말할 정도로 그 정도 확신이 있으시냐라고까지 물어달라 지금 질문이 들어오거든요. 뭐 사퇴, 예를 들면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일종의 마녀사냥인데 당신의 부인이 마녀라면 사퇴하겠느냐? 이런 질문과 같잖아, 그죠? 네, 지금 그 책임은 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 가족이고 제가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이고, 하나의 제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 그런 부도덕한 행위를 했다면 제가 책임지는 건 맞는데, 이 공직을 걸고 사퇴니 많이 하는 것들은 좀 오바라는 생각이 드네요. 책임을 지겠다. 전 100% 아니란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왕 얘기가 나왔고 또 인터뷰를 지금 어렵게 나오신 만큼 제가 들어오는 질문들 조금 더 보면은 뭐 그럼 전화번호의 뒷자리라든지 이메일에 뭐 좀 유사한 부분이 겹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오늘 해명이 가능하신가요? 그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그 계정이 2013년 또는 12년쯤에 만들어진 것 같고요. 쓴 글만 3만 몇 개인가 넘던데 그 트위터의 방침이 그 당시에는 인증이 필요 없었어요. 근데 전화번호라든지 메일 주소를 넣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만들어 주던 때죠. 그 계정이 만들어진 때는. 근데 거기에다 공연히 그런 공격성 뭐 발언을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를 넣었다. 자기 개인 메일 계정을 넣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실 잘 안 믿어져요. 그런 부분은 우연의 일치. 아까 뭐 HK 김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석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연의 일치일 것이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을 뭐 비난하는 발언을 많이 했다는데 지금 저희들도 잊어버리고 있던 카스 계정을 찾았어요. 카카오 스토리 덕분에 찾아서 뒤져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기일에 아내가 쓴 추모글도 있고 그건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또 노무현 대통령 어록 이런 것도 올린 게 있던데 2013, 14년 뭐 이럴 때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쓴 거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나하나 팩트를 발표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사진 지금 얘기도 하나 있는데 예, 사진 얘기도 있어요. 왜 있는데 이재명 시장님이 올리기 전에 먼저 그 사진이 입학식 사진이 올라갔다. 이건 HK 김이 가까운 사람 아니냐. 그렇죠. 근데 HK 김이 그걸 올린 시간이 10시 50분인데 예. 저희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는데 그 카카오 스토리 계정을 여러분도 들어가서 뒤져보시면 10분 전에 그 카카오 스토리 계정에 올린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이 사람이 받아서 그대로 올린 거죠. 그 사진입니다. 도대체 누굴까요? 그럼 지금 부인이 절대 아니라고 하셨는데 누군데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이까지. 저희 생각에는 카카오 스토리를 즉시 그러니까 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예. 10분 만에 올렸으니까. 예. 카카오 스토리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죠. 뭐 캠프 관계자라든지.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 저희가 인정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단정하면 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목조목 더 발표를 하겠다는 말씀. 지금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 질문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도 드루킹에게 당했다. 김경수 의원에게 보복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한테 저는 이제 탈당한 사람, 분당시킨 사람, 분열주의자, 뭐 동교동의 세작, 뭐 이런 아주 심각한 명예훼손적인 이제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저는 공격 대상으로 분류돼 있어요. 지금도? 어제 아마 발표됐을 텐데 언론에 거기 보면 관리할 기사 대상으로 뭐 전해철, 김경수, 안희정, 이재명, 추미애 5명을 찍어놨는데요. 이 중에 아마 전해철, 김경수, 안희정은 지지 댓글을 달아서 응원할 목록일 테고 이재명과 추미애는 공격할 대상이에요. 저희가 또 하나 확인했는데 어제 예? 오사카 김경수 뭐 이런 이상한 댓글 올렸지 않습니까? 예, 오사카 총영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하니까 아무 관련 없는 댓글에 오사카 김경수 뭐 이런 거 써놓고 예. 그걸로 댓글을 이제 공감을 막 올려가지고 일본 올려놓고 했는 게 있던데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 댓글을 쓴 아이디가 저에 대해서 비난 댓글을 쓰는 아이디와 똑같습니다. 그 비난 댓글은 그러면은 각종 뭐 기사 밑에 댓글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걸 공감을 이제 갑자기 많이 눌러가지고 이제 앞순위로 올려놓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가 이제 오늘 경찰에다 그것도 자료를 넘길 건데요. 저하고 간에 이 여론 조작을 하는 거, 대의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건 누구든 간에 정말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뭐 질문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또 후보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 여기까지 비슷한 시간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두 분께 비슷한 질문들, 현안들 이런 거 여쭙는 것으로 하고 선의의 경쟁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예비 후보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정말 뉴스가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중에 또 뜨거운 거 하나가 대한항공의 조현민 전무의 갑질 파문. 네. 이미 저희가 행간에서 한번 다뤘는데 음성 파일이 나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조전무로 추정되는 그러니까 조현민 전무로 추정되는 인물이 흥분한 상태에서 간부급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음성 파일까지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이 아침 시간이라서 듣기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좀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들려드리죠. 여기서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소리 지른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아각 지르는 게 4분 한 20초 동안 계속 되는 건데요. 4분 20초 동안 고성을 질렀는데 이 고성의 주인공이 조현민 전무다. 대한항공 측에서는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맞죠. 왜냐하면 대한항공 직원이 그걸 공개를 하고 나섰으니까. 대한항공 직원이가 녹음을 해가지고 지금 이걸 공개한 거죠. 오마이뉴스라고 하는 언론에 공개를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물컵 갑질에 이어서 욕설 음성 파일까지 공개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이 뉴스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주말 사이 휴가를 갔다가 예. 어제 귀국을 한 거죠. 뭐 이걸 대한항공 측에서 뭐라고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도망을 간 건지 휴가를 간 건지 그것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요. 하필이면 또 주일인 일요일 날 그것도 새벽 시간에 슬그머니 제가 볼 땐 슬그머니 귀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갑질 파문이 일어난 지 사흘 만에 귀국을 했고요. 취재진이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태도를 보면 당일 변호사를 곧바로 선임을 했고요. 어젯밤에는 대한항공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다.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사회적인 비난도 달게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번에는 광고에 대한 애정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열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서울 강서경찰서가 내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물컵 갑질이 일어난 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부른답니다. 그 회의에 참가자들. 회의 참가자들은 또 무슨 고생입니까 이게. 그렇죠? 네. 음성 파일, 그 충격적인 음성 파일까지 공개된 상황.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뭘 더 좀 들어가 봐야 되나요? 첫 번째 행간은 베드로도 아니고입니다. 베드로면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 베드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왜 나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조전무하고 대한항공이 3번 부인했습니다. 뭘요? 처음 광고대 행사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언론이 보도하니까 대한항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그런 사실 없다. 한번 부인했죠. 그런 적 없다. 그러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컵을 바닥에 던졌는데 그 물이 직원한테 튀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조전무가 해외에서 귀국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물을 뿌리진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두 번째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 부인은 대한항공 직원이 오마이뉴스에 욕설 음성 파일을 직접 제보하지 않았습니까? 파일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대한항공 측이 조전무 음성인지 아닌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그 제보한 직원은 뭐라고 했어요? 또 반박했죠. 그게 폭언이 하루 이틀 일도 아니다. 어떻게 이 목소리도 제대로 못 알아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의 폭언 고성이 하루 이틀도 아닌 것 중에 내가 하나를 녹음한 건데 내가 그거를 잘못했다고? 네, 녹음한 사람들이 많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전무와 대한항공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부인하면 할수록 여론은 더 악화되기만 할 겁니다. 갑질 파문에 휘말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두 번째 행간은 뭔가요? 두 번째 행간은 오늘 행간이 좀 짧은데요. 배짱이다입니다. 배짱이요? 개미야 배짱이 할 때 배짱이가 아니고요. 한진그룹 일가가 갑질 파문 이번에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지난번 행간에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똑같은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배짱 영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비재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네. 소비재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갑질 파문 한번 겪으면요. 기업이 출렁해요. 진짜 망할 뻔도 해요. 맞아요. 기억나네요. 2013년 갑질 파문을 겪었던 남양유업. 영업이익이 전년도에 630억이었는데요. 그해 170억은 적자가 났어요. 이 파문 극복하는데 3년도 넘게 걸렸습니다. 당장 불매운동이 시작이 되죠. 아니 우유는 맞아요. 뭐 거기 거 안 먹어도 먹을 때 많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 몽고간장 운전기사 갑질 파문 터졌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10%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극복하고 못하고 다른 간장 먹으면 되는데 뭐. 대한항공은요. 대한항공은 국적기 이거 안 타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다른 대안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국적기의 편리함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네, 맞아요. 익숙한 것을 하다 보면 벌써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고 영어 울렁증도 좀 있고. 그렇죠. 이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 갑질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혹시 그런 게 깔려 있었던 건 아닌가. 마지막 행간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대한민국은 봉건 사회가 아니다입니다. 아니죠. 뉴욕타임즈 이번 파문 터지고 난 다음에요. 갑질이란 한국 표현을 그대로 쓰면서 영주처럼 임원들이 부하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를 다루는 행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GAPJIL 이 단어를 그냥 용어로 써버렸어요. 저는 좀 창피하더라고요. 일본 후지TV는 인터넷판 뉴스에서 조현아 사장을 땅콩 여왕, 조현민 전문을 물기염기 여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한항공 태극마크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얘기 많죠. 이번 기회에 대한항공 스스로 갑질 다시 한번 하면 우리 떼겠습니다.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부에서는요. 드루킹과 그 조직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줄 분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2부 가죠.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주말 동안 큰 논란이 됐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시작은 민주당의 고발이었죠. 누군가가 정부 비판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고 거기다가 매크로라는 장치를 돌리는 것 같다. 조작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발을 했는데 잡고 보니까 민주당원 드루킹이라는 필명을 쓰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사람이 김경수 의원하고 이 SNS로 이야기 나눈 게 A4 용지로 30장 분량이 나왔다. 경찰이 확보했다. 이런 얘기까지 보도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도대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이끌었다던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고 정말로 대가로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던 건지 이런 정황들을 잘 알고 있는 드루킹 모임의 회원 잠시 후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짚고 가야 될 것은 세월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8시 지금 40분경이 가까워오면서 저는 좀 벌써부터 떨립니다. 예. 오늘 아침 이 순간이 누구보다 떨리고 답답하시고 화날 분이 있죠. 세월호 희생자, 그 가족들. 오늘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만나고요.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세월호 특조위 2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2기에서는 꼭 밝혀야 될 의혹들, 쟁점을 뭘로 보고 계시는지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50원에 담은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여러분의 의견, 질문 받으면서 출발하죠. 2014년 4월 16일 우리 국민들 마음에 참 아프고 슬프게 아로새겨진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바로 그날로부터 4년이 흘렀는데요. 오늘은 이분을 만나지 않고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서도 안 됩니다. 세월호 가족 만나고요. 또 새로 출범한 세월호 2기 특조위까지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님이세요. 고영희 씨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예. 꼭 4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국민 누구나 그렇겠습니다만 어머님은 정말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보낸 날부터 해서 차라리 그날이었으면 안 보냈으면. 진혁이하고 출항하던 날 15일 날 저녁에 문자를 계속 주고받았었거든요. 예. 엄마 배 바다에 안개가 너무 껴서 아직 배를 탑승 못했었다고. 그리고 1시간 있다 다시 문자가 왔는데 엄마 배에 탑승을 해서 밥을 먹고 있다고, 저녁 식사를. 예. 그러면서 저는 안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는데 안개가 꼈어도 그런 학부모들한테 조치의 문자도 없었고 그런 날부터 해서 정작 오늘 아침에는 진혁이하고의 한 통화에 전화도 문자도 없었었어요. 예. 그때 그 안개가 자욱하게 꼈다고 할 때 네. 넌 가지 마라 라고 말을 할 걸. 그 생각이 계속 드시는 거예요. 네네. 그냥 단체로 갔으니까 선생님 계시니까 같이 잘 회의하고 잘 하라고. 네. 실은 우리 고영희 씨뿐 아니라 많은 가족들, 시민들이 다 나서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제대로 안 돼서 또 2기가 출범을 합니다. 네. 지금 가족들이 제일 아프고 제일 한으로 맺혀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지난 4년. 세월호 수명 연장을 도와해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전면 다시 재조사해줬으면 좋겠고요. 구원파 또한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면 재조사를 해달라? 네네. 그러니까 지금 조사를 그동안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특조위 1기도 있었고 검찰도 했고 너무 미심쩍은 게 많단 말씀이세요? 정확히 저희가
자기가 원하는 그런 바라는 점은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예. 조사를 좀 제대로 해달라. 네. 그 중에서도 제일 마음이 아픈 부분, 제일 의혹이다 하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제일 의혹이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의 조작. 실은 지금 7시간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해명했던 것들이 조작됐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밝혀진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러니까 침몰을 했어요. 침몰 원인도 지금 오리무중이지만 침몰 후에 왜 구해내지 못했느냐, 그게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달라, 그 말씀이신 거죠? 네네. 예. 사주기에 맞춰서 지금 세월호 유족들이 편지를 엮어서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제목이 보니까 그리운 너에게. 어떻게 편지를 모을 생각을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아빠 엄마들은 아이가 그립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습니다. 하나라도 더 잊지 않고 더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 예. 그래서 엄마들의, 아빠들의 하나하나 꾹꾹 쓴 글씨로 예. 표현하게 된 거죠. 손글씨로. 지금 청취자 이원성님, 몇 년이 지났지만 4월만 되면 먹먹합니다. 어머님은 오죽하실까요? 하셨고요. 세월호 진상규명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여진호님 문자 주고 계시고요. 왜 탈출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3042님 등등의 많은 분들이 문자를 지금 같이 보내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계시는데, 다른 긴 이야기보다요, 어머님 그 책에 담긴 편지 중에 이 어머님이 쓰신 편지를 함께 좀 나눠보면 어떨까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당일날이니만큼, 그것도 사고가 난 게 48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간이 또 가까워져 오고 있는데, 진혁이에게 쓴 편지 직접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네. 예, 부탁드립니다. 보고 싶은 아들 진혁아, 잘 지내고 있어? 엄마의 공부하라는 소리 늦게 들어온다고 잔소리 안 들어서 좋지? 컴퓨터도 마음대로 하고. 요즘은 무슨 게임해? 네가 배우라던 게임 좀 배울걸. 그럼 그때 배웠으면 게임 속에서 같이 만났을 텐데. 아들 진혁아, 요즘은 뭐가 유행이야? 패션도 게임도. 아들이 가끔 알려줬었는데 이제는 도통 모르겠어. 참 헤어스타일은 그대로다. 긴 생머리. 아쉬운 건 흰머리를 뽑아줄 리가 없다는 거야. 염색을 하고 있다는 거지. 참, 아빠는 잘 계셔. 다른 가족들도. 아들 진혁아, 아들이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요리해놓고 기다릴게. 혹시 컸다고 입맛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아들 진혁이 내 강아지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날까지 아프지 말고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할게. 18년 4월 새벽에 엄마가 예.
이런 편지들을 손편지를 다 쓰셨어요. 아이들한테. 네. 그래서 책으로 엮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구해보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사주기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편지 읽는 동안 한 번쯤 얼굴 떠올려봤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저도 부탁을 드렸는데 아이고 주책 맞게 또 이렇게 울컥하네요 또. 예. 진혁이 잘 지낼 거예요 어머니. 게임 할 거예요 거기서도. 예. 저한테 항상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항상 가르치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공부하라 그러셨죠? 그랬던 것도 있고 너무 하고 싶어 하니까 예. 하라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말리지는 않았었어요. 잘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지금 가서 하라고 그랬죠? 저기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어머니 흰머리를 못 뽑아줘서 안타까울 것 같은데 건강하셔야 되고요 어머님. 지금 말씀하신 그 의혹들을 다 밝히기 위해서라도 힘내셔야 됩니다. 네네. 예, 어머님.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예.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니 고영희 씨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가족들이 바라는 건 확실하게 밝히는 거죠. 밝히는 것. 그 임무를 수행할 세월호 2기 특조위가 꾸려졌습니다. 장한익 위원장 연결을 해보죠. 위원장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우리 유가족분들 인터뷰도 들으셨습니다만 정말 어깨가 무거우세요. 예. 지난 4년 동안의 진상규명, 또 안전사회 건설, 혹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유, 국민들이 바랬던 것 중 어떤 것도 큰 진전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특조위원회가 이를 실현할 책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국민을 위해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1기 특조위가 1년이 훨씬 넘도록 활동을 했는데 왜 2기가 또 필요한 거냐.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장 위원장님은 1기에도 활동을 하셨었죠.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정권은 활동 기간, 또 조사 인력을 줄이려고 가전 수단을 다 썼습니다.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고 봐가지고 저희 세월호 특조위가 당시 예산을 받은 것은 8월입니다. 당시 정권은 조사 기간을 7개월 정도 단축시켰습니다. 7개월, 지금 1년 9개월 동안 공식 활동을 한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실제로는 1년 2개월이고 종합보고서 3개월 빼면 조사는 11개월밖에 못했던 겁니다. 그 11개월은 만족할 만큼 충분한 자료와 어떤 정보들 가지고 하셨어요? 제일 문제가 그 인력이었는데 인력을 또 어떤 식으로 줄였는가 하면은 직원 정원이 1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동안은 85명만 가지고 일해라. 그러니까 정원도 제대로 못 채우고 한 거죠. 진상규명국장이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탑 채용 절차도 거쳤었는데 결국 임명장 못 받았습니다. 진상규명국장 없이 또 조사를 하니까 더 힘들었죠. 그럼 예산 지원 제대로 안 되고 인력 지원 제대로 안 되고 시기는 어떻게든지 단축하려고 했고. 그래서 그 당시 2016년 7월 8월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당시 이수배 위원장부터 해가지고 당시 세월호 특조위원들이 온 직원들이 단식 농성 타고 그랬던 겁니다. 기억을 합니다. 지금이야 국정농단 상황이 전반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어떤 식의 방해가 있었을지 상상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시 2기가 활동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럼 2기 특조위에서는 무엇을 밝혀야 될 것인가?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먼저 그 세월호 침몰 원인이죠. 지금 선체조사위원회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침몰 원인 못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정부 차원의 조사 결과가 나오긴 나왔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재판도 이루어졌고. 그렇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도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어 봐야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지 확정지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랬죠. 그래서 당시 제3항해사하고 조타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그랬었죠. 그럼 지금 여전히 외력 충돌설 비롯해서 각종 설들이 나오는데
위원장님은 뭐 일기 활동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또 많은 정보들 접하셨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설 단계라고 보고 세월호 선체가 곧 직립이 되니까 지금 자연이 더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연을 더 자세하게 조사해보고 물론 선체조사위원회도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 사회적 참사 특조위도 계속 조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좌현을 더 들여다봐야겠다. 사실은 이게 물에서 들어 올려지면서 외력 충동설은 아니다라고 이미 그 부분은 배제가 됐던 건 아닌가요? 그것도 열어놓고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선체조사위원회에서도 뭐 AIS 항력이라든가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아마 외력이 아니면 좀 이해하기 어렵다. 뭐 그런 주장도 선조위 내부에서는 있어서 외력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그 논의를 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스크래치가 외력에 의해서 뒤집힌 거라면 스크래치가 이렇게 없을 수가 없다. 상처가 없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외력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지금 선체조사위가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는 이제 선조위 결과물을 받아봐야 되겠죠. 결과물을 또 받아보고 또 선체도 저희들이 또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조사해가지고 외력설이든 아니든 모든 설에 대해 가지고 그 논란을 잠재우는 게 저희 사회적 참사 특조위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하겠다. 선입견 없이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되겠네요.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각오를 하겠습니다. 자, 침몰 원인이 하나고 사실 국민들이 더 분노했던 건 그래서 침몰을 할 때 왜 제대로 구해내지 못했던가. 대통령과 맞습니다. 수뇌부는 그때 뭘 했던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추가 조사도 더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때도 해경에 대해 가지고 해경 지휘부죠. 지휘부에 대해 가지고 특별검사 국회에 요청했습니다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 구조 못했는지 또 컨트롤 타워로서의 청와대 잘잘못이 무엇인지 좀 정확하게 밝힐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9명의 위원들 그리고 120여 명의 인원이 투입이 됩니다. 본격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시행령 안과 예산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돼야지만이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고 또 조사 계획도 짜고 하면은 올 하반기 가서야 제대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작하신다고 하신 만큼 이게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부지런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저희도 활동기간 짧습니다. 1년에서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만 2년 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기대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 가습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위원장이세요. 장한익 위원장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자, 분위기를 좀 바꿔보죠. 이제는 드루킹 얘기를 해야 됩니다. 드루킹. 인터넷상에서 정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아서 심지어는 매크로라고 하는 이 장치를 이용해서 추천수를 조작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해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는데 잡고 보니까 민주당원 필명 드루킹과 그가 이끄는 회원 2명이었습니다. 특히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과 주고받은 SNS가 나오면서 이 김경수 의원이 뭔가 배후 아니냐 이런 지금 주장을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요. 김경수 의원 기자회견을 했죠. 인사청탁을 요구하길래 거절했다. 그리고 A4 용지 30페이지의 그 대화 내용이란 건 일방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치 공방으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정치 공방으로 가기 전에 도대체 드루킹은 누구고 드루킹이 이끌었다는 이 모임은 뭔지 실체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그 경공모라고 하는 카페의 회원 한 분을 접촉했습니다. 이분이 지금 뭐 굉장한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말문을 여는 게 쉽지 않은데도 용기를 내주셨어요. 이 회원 직접 만나보죠. 신원보호를 위해서 음성 변조한다는 점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만나보죠. 회원님 나와 계세요? 일단 이 모임이 뭔가부터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2014년에 드루킹이 만든 모임, 경제적 공진화 모임, 일명 경공모. 회원님이 가입하신 건 언제입니까?
저는 한 3년 됐고요. 3년. 그러니까 2014년 말 정도 됩니다. 애초에 목적은 경제적 민주화를 지지하고 연구하고 뭐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예,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경제니까. 예. 그런 부분을 더 부각을 시킨 거고요. 우리 모임은 그 외에도 좀 정치적인 부분, 그리고 또 철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있습니다. 회원 수가 2,500명까지 이르렀다던데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도 했었다면서요? 그 활동을 하시는 분은 거기서 한 반 이하 정도 될 겁니다. 예, 반 이하. 한 1,000여 명 정도는 그럼 활동을 열심히 했고 오프라인까지 나올 정도로 열성적으로 하시는 분은 얼마나 됐습니까? 500명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500명 정도. 예. 오프라인에 가면은 강의가 열렸다고 하던데 그럼 그건 드루킹의 강의 혹은 외부 연사의 강의 뭐 이런 식이었나요? 예, 주로 드루킹 강의가 주였고요. 가끔씩 명사들 초청 강연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예. 주로 강연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그 강의마다 주제가 좀 달랐었고요. 예. 정치 현황에 대해서 좀 드루킹이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알기 쉽게 좀 풀어주는 그런 강의들이 있었고, 일반인들이 좀 접하기 힘든 정치인들을 좀 자주 만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예. 호감이 좀 많이 가고 그런 강의였고요. 아, 내가 정치인 누구누구와 잘한다는 걸 드러내는 강의하면은 또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런 식의 좀 부풀리는 건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치에 대한 강의는 그렇고 또요? 그리고 이제 동양 철학 또는 우주 사상 이런 쪽에 좀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동양 철학, 이거 경제적 모임이라고 아까 그러셨는데 동양 철학, 우주 사상 이런 걸 강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름에 경제를 붙인 건 외부에다가 동양 철학 있는 걸 붙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철학 그리고 이제 정치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강의를 하고 이야기도 그렇게 풀어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우주 철학 이런 강의가 들어올 때는 일반인들은 좀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좀 들어보면 쉽게 빠져들고 흥미 그런 걸 가지길 수도 있게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란 말씀이세요? 일반인들은 황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옛날 예언서에 우리 경공모 조직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받게 된다. 아, 우리 조직의 사람들은 선택을 받게 된다? 우리 조직이 결국은 과거로부터는 예언서에 등장을 하고 있고 성공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 그런 글귀를 또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글귀를 어디서 제시를 해요? 우리 경공모가 선택을 받게 될 거다 이런 게 어디 써 있다고 해요? 그런 예언서들이 예를 들면 송화비결이라든지 뭐 서양에서의 그런 예언서들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실제로 써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옛 서적에. 상당히 이제 그런 서적의 글귀라는 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한자를 푼다든지 이런 게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또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또 될 수가 있거든요. 옛 서적에서 해석을 사실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우리를 의미한다라든지 이렇게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가져와서 우리는 선택받은 조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럼 회원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런 얘기,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동양 철학 외에도 다른 것들이 또 우리 조직 내에서는 또 존재를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정치 성향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사람 성향에 따라서는 그게 설사 우주 철학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또 맞다 하면 교집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직이 여러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으로 굴러갔다 이런 말씀? 네, 기본적으로 그 성향은 진보적인 성향이고요. 민주 시민이라고 자처를 하는 사람들이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드루킹을 부르는 특별한 뭐 애칭, 명칭이 있었다면서요? 예, 조금 등급이 높은 회원들은 추장님이라고 좀 예를 다해서 부르는 이름은 추장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등급이라고 지금 하셨는데 회원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그러니까 노비 신분은 그냥 신입 회원인 거고요. 노비? 노비라고 불렀습니까?
네, 제일 천한 신분이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노비. 등급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등급이 좀 높아지면 우주 이런 식의 이제 등급이 되는 겁니다. 우주? 네. 아, 제일 높은 등급은 우주. 네. 총 몇 등급까지 나누어져 있습니까? 노비부터 우주까지? 5등급 정도 될 겁니다. 5등급 정도? 알겠습니다. 사안의 핵심은, 지금 사안의 핵심은 비정상적인 댓글 활동을 했느냐 아니냐. 그리고 그게 자발적이었느냐 아니면 배후에 누가 개입을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지금 경찰이 밝혀낸 거는 이번 평창올림픽 때 정부 비난하는 댓글에 매크로라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댓글 공작을 한 사람이 있었다. 민주당 신고가 들어와서 잡아보니 그게 드루킹과 회원 2명이었다. 여기까지 지금 밝혀낸 겁니다. 이건 이미 드러난 거죠. 근데 이거 하나냐 아니면 얼마나 더 있냐. 또 언제부터냐. 그 배후가 있냐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냐. 이게 궁금한 겁니다. 우선 이런 정치 사안에 대한 모임 차원의 댓글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모임 차원의 댓글 작업은 대선 때 전후로. 이번 대선 전후로?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17년부터네요? 예. 그때는 어떻게 시작이 됐어요? 처음 동료를. 정권을 놓친 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절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은 우리 내부에서 전부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댓글 활동 참여하자. 이런 건 공감대를 이룬 상황에서 예. 어디에 가서 어떤 기사에 가서 글을 써라 이런 식으로 위에서 명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겁니까? 네. 그런 제안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계정 내에서 그 정도의 분별은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 이제 자기 계정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데에서 선풀 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그 부분은 정치 성향은 분명한 조직이니까는요. 예. 자기 계정으로 들어가서 의견 달고 추천, 비추천 누르고 하는 수준으로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매크로를 동원하거나 그런 건 그때 없었습니까? 없었고요. 그런 필요성을 대두시킨 거는 이제 작년 말 이렇게 됩니다. 아, 2017년 말이 되면서부터. 자, 2017년 말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그 동계올림픽 기간에 매크로 조작은 이미 수사에서 드러난 건데 말부터 어떤 식으로? 말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왜요, 갑자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는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하지 못한 부분인데 그게 이제 거기에서는 의견이 많이 상충을 했었습니다. 회원들 간에도. 아, 매크로를 쓰느냐 마느냐. 그 기계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거를 돌리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갈라졌어요. 네. 거기서부터 불법이니까. 예, 그 전도 그렇고 매크로도 그렇고 강요를 하고 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 강요를 한 건 아니다. 강요한 건 아니고 이제 그게 자발했던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겠죠. 그럼 자발적으로 드루킹에게 자기 아이디를 주면서 매크로 돌리는데 동의를 했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승급에 욕심이 있는 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예. 그게 한 600명이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600개라는 게 인원이 600명이라는 의미는 아닌 걸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한 사람이 몇 개의 아이디씩을 낸 것이다? 예, 그럴 겁니다. 대략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세요? 그럼 적극적으로 이 아이디 쓰십시오라고 준 사람은? 극소수로 알고 있습니다. 극소수로? 그럼 한 사람이 아이디를 막 10개씩 갖고 있었나 보죠? 10개, 20개씩? 그게 아마 가능했을 겁니다. 예. 자, 그러면 대선 때까지 문재인 후보 뽑아야 된다. 아주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인데 드루킹. 대체 왜 갑자기 그렇게 비난하는 글을 매크로로 돌릴 만큼 돌변한 건가요?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요. 어쨌든 드루킹도 우리 조직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전도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고 경제적인 공정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했을 때에는 소액주주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그런 운동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도 대기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기득권이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비전 제시도 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경제적 민주화 세상이 되면 우리도 소액주주지만 대기업처럼 이런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비전 제시를 계속했다고요. 네. 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정치권에 또 줄을 대야지 제일 빠른 방법이 되는 거고요. 김경수 의원 또는
다른 의원이 제일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으면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아마. 예. 자, 여기서 그럼 잠깐 이제 김경수 의원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김경수 의원한테 대선 당시에 먼저 접근을 한 겁니까? 도와주겠다. 아니면은 김경수 의원이 먼저 지지를 호소한 겁니까? 드루킹이 정치권이 필요했던 겁니다. 드루킹이 정치권이 필요했다. 아하. 예.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어떤 비전을 회원들한테 계속 제시를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럼 먼저 접근했단 말씀이세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이런 큰 2,500명의 회원을 가진 내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지지해주겠다고 하면은 당연히 캠프에서는 환영을 했겠군요. 예,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 그때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런저런 요구도 했던 건가요? 아니면은 그런 조건 하나도 없이 그냥 도와주겠다라고 했던 걸로 아세요? 그때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까? 그 접촉 당시부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하. 그럼 그 당시는 순수한 지지로 시작을 했다. 지금 근데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은 김경수 의원이 이 텔레그램으로 어떤 기사의 URL, 기사의 그 링크를 쭉 보낸 것들이 나와요. 흔적들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거 다 보여줘야 했었고요. 예. 어떤 기사가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관심이 있으면. 예. 예, 이런 기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계속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렇게 발언도 돼 왔고. 예. 그런 식으로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가서 의견들을 달고 추천, 비추천을 누르는 식으로 활동을 했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떤 조건을 건다든지 거래는 없었고 매크로를 돌리는 일도 그 당시는 없었다는 말씀. 예,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텔레그램으로 김경수 의원하고 드루킹 간의 A4 용지 30페이지 분량의 얘기가 오갔다는 보도가 나왔고 김경수 의원 측의 주장은 드루킹이 일방적으로 말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이건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선풀 운동한다고 이렇게 보내도 읽지도 않네.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대선 후에 말이죠. 그러니까 대선 후부터 읽질 않는다. 이제 대선 끝나고도 연락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또 이야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돕겠다고 했을 때 환영은 했지만 그 후로 적극적으로 나에게 답하지도 않고 대선 후에는 아예 읽지도 않는다. 이런 불만을 회원들한테 했다고요. 채팅방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때부터 비판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겁니까? 비판으로? 그러니까 비판으로 돌아서는 거는 당선이 되고 대통령 되시고 난 뒤에 예. 이제 드루킹은 이제 요구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오사카 총영사직을 우리 회원에게 달라 이 요구입니까? 인사청탁? 그렇습니다. 예. 요구를 했는데 그게 거절당하면서? 예. 이제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요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김경수 의원 보좌관한테? 예. 전화도 안 해준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불만 토로를 여러 차례 했던 걸 기억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자를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4 용지 30장 분량이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한 거는 왜 오사카 총영사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예언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한 드루킹이 언급했었다는 그 예언서? 예. 예언서에 어떻게 나왔다고 풀이를 하던가요? 일본은 결국은 침몰한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을 벗어나서 이제 정착할 그런 자본들이 또 그런 곳이 필요할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준비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쪽에서의 이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줄을 떼야 되는 게 당연히 맞을 것 같고. 잠깐만요. 일본은 우리 예언서에 따르면 송화비결에 따르면 일본은 침몰한다. 네. 거기 정치권에 줄을 대야 된다? 그건 무슨 말이죠? 침몰을 하는데 왜 줄을 댑니까? 침몰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까운 우리나라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예. 심지어는 만주라든지 이런 쪽에 결국은 이제 공간이 필요할 텐데 이제 여기에도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듣고도 이게 무슨 논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려면 지금 총영사로 가서 미리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거군요. 네. 아하.
그게 이런 지하에 거절된 겁니까? 아니면 뭐 답도 못 받은 겁니까? 구체적인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근데 그 반응만을 가지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예. 뭔가 먹히지도 않으니까 읽지도 않네, 연락도 안 되네, 이런 식의 반응은 채방에서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군요. 드루킹이라는 사람은 체포가 된 상태인데 체포된 후에는 회원들이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졌나요? 반응이 어떤가요? 카페 회원들? 카페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 폐쇄가 됐고요. 활동이 이제 많은 분들만 채팅방으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그럼 몇 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그 인원이 한 500명 정도 되는 500명 정도는 여전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증언을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워하시고 계세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좀 변질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모임이 변질됐다. 예. 처음에 제가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내지 못하는 사람, 이건 아닌데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시점에 결국 이제 이런 또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약간의 죄책감이랄까 이런 것들도 있고 거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선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선의를, 예. 네. 그런 걸 알리고 싶으셨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이유는 그 안에서 무슨 뭐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비밀 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비밀 결사 조직이다. 예, 그러니까 조직의 배신자는 끝까지 쫓는다.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되고 그렇게 합니다. 내부에서는. 배신자는 끝까지 쫓아간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한다.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보 증언을 하고 싶어도 용기 내기가 참 어려운 상황. 어쨌든 잘못은 잘못인 거잖아요. 그걸로 지금 체포가 된 상황입니다. 예. 자,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회원 한 분의 물론 느낌과 그동안 이분이 알고 계신 바를 오늘은 말씀을 하신 거고 저희가 김경수 의원도 접촉을 했습니다만 아직 인터뷰에 나설 상황은 아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이 외에도 여기에 대한 반론이 있거나 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인터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필명 두루킹이죠. 지금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불법 댓글 조작 활동을 하다가 잡힌 그 두루킹이라는 사람이 만든 모임 경공모의 회원 한 분 직접 만나봤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좀 긴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특검을 해야 될 사안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대선 때까지 매크로가 돌아갔다면 이거는 사실은 보통 일은 아니죠. 그렇게 정치 공방으로 가고 있는 와중에 여야 정치 공방을 듣기 전에 도대체 실체가 뭔지에 대해 먼저 접근해야 순서가 맞는 것 같아서요. 저희는 어제 하루 종일 취재를 했고요. 사실은 이분 말고도 다양한 회원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그중에 한 분이 지금 용기를 내서 나오신 겁니다. 요약을 하자면 김경수 의원과 그러니까 뭐 접근한 건 맞다. 접근해서 도와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때부터 뭔가를 요구하면서 거래를 하듯이 간 건 아니었고 대선 때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댓글은 달았지만 그게 매크로를 돌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었다. 그냥 하라고 하면은 가서 자발적으로 한 거였는데 대선 후에 오사카 총영사직을 요구했는데 그게 거절당하자 무시당하자 그때부터는 비판, 반문으로 돌아섰고 매크로 작업까지 그때 이제 들어간 것이다. 공작이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주고 계시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이택수 대표. 네, 안녕하세요. 예, 여론을 해야 되는데 네. 우선 드루킹이 왜 드루킹이에요? 이런 질문이 지금 청취자한테도 왜 드루킹인지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예. 저도 왜 드루킹이 뭐야 좀 찾아봤더니요. 게임할 줄 아세요? 아니요, 전 게임도 잘 저도 게임 잘 모르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답니다. 온라인 게임. 이 게임에 드루이드라는 직업군이 있는데 그 직업군의 킹, 드루이드의 킹 해서 드루킹이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러고 본인을 추장, 등급이 쭉 나눠져 있대요. 노비부터 시작을 해서 우주 등급까지. 네.
5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 등급을 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스태프들한테 잘 보여야 되는 상황이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물론 이분의 증언에 대해 반박할 분이 계시면 저희 언제나 열어놓겠고요. 실체에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또 뭐 김경수 의원 인터뷰 요청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인터뷰 안 하겠다는 입장이십니다만 언제든지 나온다고 하시면 열어놓겠고요. 또 반대 입장도 들으면서 열어놓겠습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 투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투표 얘기. 지금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움직이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죠. 낮추자.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개헌안을 발표했을 때 그 안에도 이 내용이 있었고요. 지난주에 국회 앞에서 청소년과 시민단체들이 그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달에 이 선거 연령 하한에 대한 국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집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주목이 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렇죠.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이택수 대표께서 볼 때 18세로 낮추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단기적으로는 진보 정당 후보들한테 유리합니다. 19세에서 18세로 선거 연령을 하향시킨다라고 하면은 대략 60여만 명의 유권자들이 추가가 되는데 지방선거가 지난 4년 전에 대략 50% 후반대 한 60%에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한 7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지난 1997년 대선 때 김대중, 이회창 후보 간의 득표 차이가 39만 표였었습니다. 이 18세 연령이 들어오면서 박빙의 승부 때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대체로 20대는 그 18세 연령대는 뭐 19세 이상 20대 연령대는 비슷한 표심을 갖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혹은 정의당 쪽에 좀 유리한 표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또 보수적인 그 성향을 갖고 있는 여러 북한 관련된 이슈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실용적인 세대이기 때문에 또 중장기적으로는 보수 정당에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진이 제가 지금 있다라고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20대들이 10대, 20대들이 점점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보수 정권들도 18세로 연령 낮추는 거 환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바른미래당은 실제로 바른 정당일 시절에 18세 연령 낮춘 데 찬성했었죠. 뭐 당론까지는 안 정했습니다만. 그랬던 것도 있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18세로 선거 연령 만 18세입니다. 만 18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네, 저희가 지난 13일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8,070명에게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의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조사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고요. 질문은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행 만 19세 이상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한 살 낮추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는데요. 매우 찬성, 찬성하는 편, 반대하는 편, 매우 반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보기가 5개였습니다. 자, 찬성이 몇 %입니까? 찬성 의견이 59%로 나타났는데요. 59%가 만 18세로 선거 연령 낮추는 거 난 동의한다. 네. 매우 찬성이 34, 그다음에 찬성하는 편이 24.7, 그래서 이제 34.3, 24.7 해서 59%였고요. 반대 의견은 38.2%로 나타났는데 반대하는 편이 23.7, 매우 반대가 14.5 이렇게 나타나서 2배까지는 아닙니다만 찬성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1월에 이 조사한 거 기억나거든요. 그때는 찬성이 더 낮았어요. 그렇습니다. 맞죠? 찬성이 당시에는 46%, 또 반대가 48%, 반대가 2%포인트 높았고요. 당시에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찬성했는데 유승민 후보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탄핵 과정이었고요. 대선 전이었는데 그때는 워낙 선거가 이제 첨예하게 치러지는 과정이다 보니까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반대 의견을 많이 나타냈는데 최근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에도 포함이 돼 있고 또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선거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무려 79%가 나타났고요. 비지지층은 83%가 또 반대하는 그래서 찬성 의견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18세 이상 으로 선거 연령 낮추는 문제 59%가 찬성한다. 이 결과를 말씀드리고
정리조사로 가죠. 대통령 지지도. 사실은 지난주에는 김기식 금감원장 이슈가 굉장히 컸고 뭐 후반부 오늘 그 드루킹은 이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드루킹은 주말에 터졌기 됐습니다. 때문에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지지도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1.3%포인트 하락한 66.8%였고요. 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증가한 26.7%였습니다. 주중까지는 김기식 원장 소식 때문에 좀 빠졌는데요. 수요일 날 65.2%로 저점을 찍었다가 목요일 날에는 청와대가 김기식 논란 선관위 적법성 질의 소식이 있었고요. 66.9%로 반등했고 또 금요일 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적법성, 도덕성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거치 결정 기준을 밝혔고 그렇죠. 또 홍준표 대표와 양자 영수회담을 급하게 가졌죠. 67.5%까지 올랐는데 아무튼 주 초중반의 약세 때문에 주간 집계는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선관위 결정이 나오잖아요.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대처할까? 네. 어떻게 대처할 거라고 보세요? 뭐 하나라도 만약 위법한 게 나온다 이러면? 그러면 사퇴토록 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권하겠다. 네. 아마 그렇게 되면 김기식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겠죠. 근데 선관위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뭐 모호한 입장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결국 김기식 원장 본인 의사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오늘 이제 앞에 인터뷰가 조금 길어지면서 정당 지지도는 홈페이지가 볼 수 있는 거죠.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3,313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1명의 응답을 완료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우리 투표 얘기 많이 준비했는데 재밌는 얘기도 많이 준비해 오셨는데 끝나고 저한테 해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네, 세월호 고 최진혁 군의 어머님 고영희 씨가 인터뷰 후에 직접 문자를 주셨어요. 국민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못 드려서 마음에 남으셨는 모양입니다. 국민들 응원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다. 감사합니다란 말씀 꼭 전하고 싶다고. 고맙습니다. 조금 불편할지 모릅니다. 이날이. 그러나 오늘만큼은 잊지 말고 하루 종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